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잠자리에서 들으시기 좋은 옛날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중국과의 지혜 대결에서 모두가 풀지 못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소년 이야기, 익히 알고 있는 소설 춘향전에서 나온 속담 한 구절에 관한 이야기, 오랜 시간 전에 내려온 전설과 역사 속 인물들의 일화 등 오늘도 다양한 옛 이야기 들으시고 이야기 속에서 지혜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밤동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휴식 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참뜻. 어느 마을에 만석군 부자가 있었답니다. 만석군은 딸 하나를 시집 보냈고 뒤늦게 아들을 얻었지요. 그런데 만석군은 곧 큰 병이 들어 남매를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게 되었어요. 내가 죽거든 너희 남매는 부디 의좋게 지내거라. 집안의 재산은 모두 큰애가 갖고 작은 애는 각각 두루마기 한 벌과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종이 한 뭉치를 갖도록 하여라. 그리고 만석군은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아니, 왜 욕심 많은 딸에게 옥야천리를 다 주고 대를 이을 외아들에겐 너저런 물건만 남겨주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일이야. 아무튼 노인은 유언대로 재산을 모두 차지했고 남의 눈 때문에 체면상 고아가 된 남동생을 데려다 키우게 되었지요. 그러나 노인은 남동생이 12살이 되자 갓과 두루마기와 신발과 종이를 주며 매정하게 내쫓았어요. 이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물려주신 것이다. 너도 이제 다 컸고 나도 친정 동생 데려다 키운다고 눈치 보기 싫으니 어서 이걸 갖고 네 갈 길을 가거라. 남동생은 당장 잘 곳도 없어 여기저기 떠돌며 고달프게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일을 능숙하게 할 나이는 안 되어서 밥벌이 하기도 힘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살바람, 입샘,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남동생은 노이를 찾아갔어요. 누님, 저도 장사라도 해보게 재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나는 아버님의 유언대로 했을 뿐이니 이제 더 이상 아무 부탁도 하지 말거라. 노인은 냉정하게 거절하며 동생을 내쫓았어요. 아버님은 왜 내게 이런 것만 남겨주셨을까? 남동생은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아버지의 참뜻을 알 수가 없어 결국 관가에 찾아가 호소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정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고개를 내절 뿐이었지요. 유언이 그러하니 어떡하겠느냐? 남동생은 새로운 사또가 올 때마다 다시 호소했으나 대답은 한결같았고 속 시원한 해결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아주 슬기로운 사또가 부임해 와서 이 사건을 맡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재판을 구경하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재판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또께서 오셨다는군. 그런데 그 아무리 유명해도 어쩔 수는 없을 거야. 아들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해도 유언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귀신도 담복할 만큼 지혜로운 사또라니 또 모르는 일이지. 잠시 후 사또는 남매를 불러들인 뒤 다른 사또와 마찬가지로 묻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유언 내용이 사실이 틀림없느냐? 네, 그렇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너희는 몇 살이었더냐? 그때 저는 이미 시집을 갔었고 남동생은 6살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이 사건은 남매 간의 우애로서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 구경 왔던 사람들이 실망하며 성급하게 수군거렸어요. 이번에도 별 수 없구만. 괜히 힘들게 구경하지 뭐야. 그런데 사또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나 재판을 하는 이상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딸과 아들의 차별이 없다. 그런데 이미 다 자라 출가해서 생계에 걱정이 없는 딸에게만 전 재산을 주고 고아가 된 어린 아들에게 냉정하게 한 푼도 주지 않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며 사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또는 누이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남매에게 그 많은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거나 어린 동생에게 더 많이 물려주게 되면 네가 불만을 품을까 봐 염려하였을 것이다. 또한 네 동생이 혹시 간사한 자들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을까 걱정되었을 것이야. 그러나 전 재산을 일단 성장한 누이에게 맡겨두면 제 재산으로 알고 잘 관리하리라 믿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동생이 장성하면 누이가 적어도 재산의 반을 나눠주길 바라셨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네가 지금처럼 재산을 다 차지하고 악독하게 굴 경우를 생각해서 네 동생에게 4가지 물건을 남겨주신 것이야. 남매는 물론 구경 나온 사람들은 모두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지금처럼 억울한 일을 종이에 쓴 다음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신발을 신고 관가에 찾아가 호소하라는 뜻으로 말이다. 아버님. 누이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눈물을 흘렸고 남동생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감동해 목 놓아 울었답니다. 사람들은 사또의 지혜로운 판결에 감탄을 했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탐복했답니다. 남매는 듣거라.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테니 이를 잘 받들어 행하도록 하라. 남매는 큰 절을 하고 물러났고 누이는 재산의 절반을 동생에게 나누어 주고 평생 동안 우애 있게 살았답니다. 춘향이 집 가는 것 같다. 옛날 전라도 남원 땅에 춘향이라는 예쁜 처녀가 살았답니다. 춘향이 어머니는 관청잔치에 흥을 돋우는 기생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 집에서 지내고 있지요. 남은 고을 사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이몽룡이었답니다. 5월 단오날 글 공부를 하던 이몽룡은 바람을 쐬려고 밖에 나왔다가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를 보았지요. 여봐라, 저기 그네를 타는 낭자가 보이느냐? 이몽룡이 손끝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디 말입니까? 아, 보입니다요. 이몽룡의 시중을 두는 방자가 말했어요. 참 곱기도 하구나. 너 저 낭자가 누군 줄 아느냐? 소인이 안효자 이름을 어찌 알겠습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 냉큼 다녀오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춘향이와 이몽룡이 만나게 되었어요. 춘향아, 너의 집이 어디더냐? 이몽룡이 다정하게 말했답니다. 네, 저희 집은 저 건너 돌다리 위에 한 골목 두 골목 지나 조방청 앞으로 홍살문 뒤로 돌아 큰 길 냇가로 올라가서 향교를 바라보고 동단길로 접어들면 모롱이 집, 다음 집, 옆댕이 집, 구석집 건너편, 군청골, 서편골, 남쪽 두 번째 집 뒤 배추밭 사이로 가다가 김서방 집을 바라보고 제 급창이 누이집 사이길로 들어서 사거리 지나서 북작골 막다른 집입니다. 춘향이는 다소곳하게 말했어요. 좀 쉽게 말할 수가 없느냐? 어디 어려워서 한 번에 찾아가겠느냐? 저 건너 돌다리 그만 그러지 말고 네가 앞장서거라. 함께 가보자꾸나. 지금 저희 집을 가시겠다고요? 춘향이 놀라서 말했어요. 그래야 장모님께 인사를 드릴 것 아니냐? 이몽룡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장모님이라고요? 그럼 저한테 청혼하시겠단 말입니까? 춘향이는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어서 앞장서거라. 아니되옵니다. 저는 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가문 높은 도련님을 넘볼 수 있단 말입니까?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아니다. 나도 이제 어엿한 성년으로 부모 허락 없이도 혼인할 나이가 되었다. 이몽룡은 어렵게 춘향이를 설득해서 집을 찾아가는데 가는 길이 하도 복잡해서 두 번 다시 찾아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집을 찾아가기가 어렵고 복잡한 길을 갈 때 춘향이 집 가는 것 같다라는 속담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답니다. 거지 노인과의 바둑 내기. 임금의 친척 중에 서천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서천군은 매우 똑똑한 제주꾼으로 아는 게 많을 뿐 아니라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바둑 등 못하는 것이 없었지요. 그 중에도 바둑에는 워낙 뛰어나 당할 상대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더기를 입은 한 거지 노인이 서천군을 찾아왔어요. 니신지요? 대군께서 바둑을 하도 잘 두신다기에 가르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어디 한판 두어 봅시다. 그런데 첫 판에서 서천군은 단번에 지고 말았어요. 서천군은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내기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내기 바둑을 합시다. 나는 돈 100냥을 걸겠소. 노인장께서는 무얼 걸겠소? 예, 저는 타고 온 말을 걸겠습니다. 약간 여위기는 했지만 그래도 100냥은 넉넉히 될 것입니다. 거지 노인은 사랑채에 메어둔 삐쩍 마른 덜렁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두 번째 바둑에서 서천군은 아주 쉽게 이겼어요. 이제 무승부이니 한 판 더 둡시다. 세 번째 바둑에서도 서천군은 거뜬히 이기자 기분이 몹시 좋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나를 당할 수야 있나. 하지만 노인장께서는 여간한 실력이 아니십니다. 허허, 아닙니다. 역시 대군께선 소문대로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내기에 졌으니 약속대로 말을 두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 잘 먹여 살이나 찌게 해주십시오. 제가 반년 후에 다시 와 내기 바둑을 해서 꼭 찾아가겠습니다.
걱정 말고 어서 가서 한 수 더 배워가지고 오십시오. 하하하. 서천군은 이렇게 해서 생긴 덜렁말을 잘 먹이고 길도 잘 들여 보기 드문 명마로 키웠답니다. 반년이 지나자 거지 노인이 찾아와 다시 내기 바둑을 하자고 했어요. 정말로 또 오셨군요. 예, 이번에는 제가 돈 100냥을 걸겠습니다. 대군께서는 약속대로 지난번 그 말을 걸어주십시오. 좋소이다. 첫판에서 거지 노인은 크게 지고 말았어요. 하하하,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못하질 않소. 그래갖고야 말도 돈도 모두 내 것이 되겠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번째, 세 번째 바둑에서는 서천군이 형편없이 지고 말았어요. 서천군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묘한 수법에 꼼짝도 못하고 순식간에 지고 말았지요. 허허, 세상에 이런 귀신 같은 명수가 있었다니. 서천군이 혀를 내두르며 탐복을 하자 거지 노인이 부드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대군, 소인을 용서하십시오. 실은 제가 까닭이 있어 말을 돌보지 못하게 되어 생각 끝에 이런 내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은 살이 찌고 저도 말을 돌볼 수 있게 되었으니 도로 찾아가겠습니다. 허참, 그랬었군요. 이렇게 고수인 줄 모르고 오히려 제가 오만하여 신뢰가 많았소. 부디 내게 한 수 가르쳐 주시오. 서천군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지금 저하고 둔 바둑을 틈나는 대로 다시 두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보다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아예 내기 바둑은 두지 마십시오. 거지 노인은 말을 끌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후로 서천군은 바둑을 더욱 잘 두게 되었지만 다시는 잘난 척하지 않았고 내기 바둑도 두지 않았답니다. 돌로 만든 배. 옛날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님이 계셨답니다. 항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는 어진 임금님이셨지요. 그런데 임금님께 큰 걱정이 생겼답니다. 얼마 전 임금님은 이웃나라 중국의 왕과 지혜를 겨루어 보기로 했지요. 먼저 중국의 왕이 임금님께 풀어야 할 문제를 보내왔는데 그 문제라는 것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지요. 중국의 왕이 보낸 문제는 이런 것이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배를 만들어 주시오. 일반 배는 나무로 만들지만 나무는 쉽게 썩고 부서질 수가 있으니 돌로 배를 만들어 보내주시오. 문제가 적힌 편지를 읽고 난 임금님은 고민에 빠졌지요. 임금님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신하들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세상에 이런 이상한 문제도 다 있느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옵니다. 돌로 배를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배를 만들었다 해도 어떻게 바다에 띄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옵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이옵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으냐? 돌배를 만들어 보내지 못하면 지혜를 겨루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지게 되지 않느냐? 나라의 체면이 걸린 문제이니 큰일이구나. 만약 돌배를 만들어 보내지 않으면 중국은 그것을 핑계로 분명히 우리나라에 무언가를 요구해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풀 수 없는 문제를 적어보낸 것입니다. 한 신하가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임금님과 신하들은 며칠 낮 며칠 밤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임금님과 신하들은 매일 회의를 했지만 한숨만 늘어날 뿐이었지요. 이제 중국에 문제를 풀어보내기로 약속한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님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문제에 대한 소문은 곧 온 나라로 퍼져나갔어요. 백성들도 모이기만 하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했지요. 도대체 누가 돌배를 만들어 보낼 수 있겠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혜 겨루기에서 지게 되는 거잖아. 큰일이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 또 무언가를 요구해 올 텐데 어쩌면 좋아? 그동안 중국의 어이없는 요구로 인해 고생을 해온 백성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을 했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대궐 앞에 나타났어요. 저를 임금님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중국이 낸 문제를 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년은 대궐 앞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당당히 말하였어요. 이 녀석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렇잖아도 임금님께선 돌배 문제로 골치가 아프신데 어디서 장난을 치는 게야? 당장 옥에 가두기 전에 물러가거라. 철없는 아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한 군사들은 소년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그런 장난을 치겠습니까? 정말 해결 방법을 알고 있으니 임금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소녀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군사들은 하는 수 없이 소년을 임금님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 네가 문제를 풀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 임금님은 어린 소년을 미심쩍은 눈길로 쳐다보며 물었답니다. 예, 임금님. 그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소년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간단한 문제라고? 돌로 배를 만들어서 보내는 일이 간단하다는 말이냐? 어차피 그 문제는 지혜를 겨루기 위해 보낸 문제입니다. 그러니 문제의 답도 마찬가지로 지혜로 풀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소년의 말을 듣고 난 임금님은 당돌하면서도 똑똑한 소년의 모습에 믿음이 생겼어요. 소년이 어떤 해결 방법을 말할지 몹시 궁금해졌답니다. 그럼 어서 문제의 답을 말해보거라. 어떻게 하면 돌배를 만들 수가 있느냐? 임금님, 저는 돌배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돌배를 만들지 않아도 될 좋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래? 돌배를 만들어 보내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단 말이냐? 예, 임금님. 허허,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그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당장 중국에다가 답장을 써서 보내면 됩니다. 답장을 보내라고? 도대체 뭐라고 답장을 쓰란 말이더냐? 임금님과 신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소년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소년은 자신 있게 대답했답니다. 답장은 이렇게 써보내면 됩니다.
이미 돌배는 만들어 놓았으나 돌배를 끌고 갈 밧줄이 없다. 돌배가 몹시 무거우니 가볍고 튼튼한 모래밧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모래밧줄을 만들어서 보내거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 중국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모래로 밧줄을 만든단 말이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아니냐? 임금님,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중국에서 돌배를 만들어 보내라 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요구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모래밧줄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모래로 밧줄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중국이 모래밧줄을 만들어 보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옳거니. 어차피 풀 수 없는 문제엔 풀 수 없는 답을 보내라는 것이로구나. 임금님은 당장 중국에 답장을 보내라는 명을 내렸답니다. 소년의 말대로 중국에서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모래밧줄을 보내오지 못했지요. 결국 어린 소년의 지혜가 한 나라를 구한 것이지요. 소년은 임금님께 큰 상을 받았고 훗날 나라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옹기 깬 장님. 장님 한 사람이 지팡이를 더듬대며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참을 조심조심 걷고 있는데 장님의 지팡이 끝에 챙그랑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게 뭐지? 장님은 다시 한번 지팡이로 툭 쳐보았어요. 챙그랑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장님은 허리를 굽혀 소리가 난 쪽을 더듬었지요. 장님의 손에 동그란 것이 잡혔어요. 그건 바로 돈이었답니다. 안 못 보는 내가 돈을 줍다니. 이건 분명히 하늘이 준 돈이 틀림없어. 그러니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지. 장님은 가만히 서서 이 돈을 어디에 쓸까 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한동안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던 장님은 지팡이로 땅을 한번 탁 치면서 혼잣말을 했답니다. 옳거니 이 돈으로 달걀을 10개쯤 사야겠다. 장님의 생각은 이랬어요. 얼마 후면 달걀에서 병아리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병아리들이 자라 달기 되면 또 여러 개의 달걀을 낳을 테고 이것들을 내다 팔면 금세 돈이 모이겠지. 장님은 그 다음엔 암돼지를 사야겠어 하며 입가에 미소까지 지었어요. 암돼지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으면 장에 내다 팔아야지. 그러면 더 많은 돈이 생길 거야. 하고 생각한 장님은 그 다음엔 송아지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송아지가 자라 어미소가 되고 그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고 그 송아지가 자라 어미소가 되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장님에게는 엄청난 돈이 생기겠지요. 이제 그 돈으로 논밭을 사야지 하고 장님은 신이 난 듯 싱글벙글 웃었어요. 몇 년 동안 벼농사, 밭농사를 열심히 하면 장님은 마을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나저나 아들 셋이 서로 재산을 많이 차지하려고 다툴 텐데 안 되지 안 돼.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이 세 놈들이 내 앞에서 재산 가지고 다투면 이 지팡이로. 장님은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고 힘껏 내리쳤어요.
그때였어요. 와장창창 하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장님이 지팡이로 내리친 것은 옹기장수의 옹기짐이었지요. 지게에 싣고 있던 옹기가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영감님,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왜 멀쩡한 옹기를 깨는 것이오? 옹기장수는 지게를 내려놓고 장님에게 덤빌 듯이 따졌어요. 옹기가 깨지면서 장님의 꿈도 물거품처럼 사라졌지요. 어서 옹기 값을 물어내시오. 미안하게 됐네. 이 돈이면 되겠나? 장님이 손에 쥐고 있던 돈을 옹기장수에게 내주었어요. 옹기장수가 돈을 받으며 그건 그렇고 갑자기 왜 옹기짐을 친 거요? 하고 물었어요. 장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을 내저었지요. 그리고 나서 장님은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답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깨우침. 이방실은 고려 공민왕 때의 용감한 장군으로 홍건적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홍건적을 물리친 공이 드러나기도 전에 김용이라는 간신의 계략에 빠져 거짓 왕명을 받고 죽음을 당한 비운의 장군이지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힘이 세고 배짱이 두둑했답니다. 언젠가 이방실이 황해도 지방을 지나다가 얼굴이 몹시 험상궂게 생긴 젊은이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지요. 그 젊은이는 이방실이 탄 말 앞에 서서 말했어요. 어디까지 가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젊은이의 모습을 훑어보니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어깨에는 활을 메고 손에는 화살을 쥐고 있었어요. 이방실이 젊은이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뜯어보니 분명 도둑이 틀림없었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체하며 함께 갈 것을 허락했지요. 한참을 함께 가던 젊은이가 논 가운데에서 먹이를 쪼아 먹는 비둘기 2마리를 보고 말했어요. 나리, 저기 있는 비둘기 한 쌍을 쏘아서 맞히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 한번 쏘아볼까? 이방실이 한번 활을 당기니 날아오르던 2마리의 비둘기가 한 화살에 꿰어 떨어졌지요. 나리의 활솜씨가 기가 막힙니다. 칭찬하는 젊은이의 얼굴에는 놀라는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방실은 이놈이 날 해칠 생각이로구나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갈 길을 재촉하였지요. 이방실 일행은 해가 저물 녘에 한 마을에 도착했으나 묵을 곳이 마땅하지 않아 빈집을 찾아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였답니다. 이번에는 이방실이 젊은이의 본색을 알아볼 속셈으로 자기의 활과 화살통을 주며 말했어요. 이 활과 화살통을 갖고 있거라. 난 잠깐 변소에 다녀오겠다. 그러시지요. 저는 그동안 먹을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방실은 거적으로 둘러친 변소에 가 앉아 거적 틈새로 젊은이를 살펴보니 잽싸게 이방실을 향해 활을 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젊은이는 허술한 틈을 타서 이방실을 죽이고 말과 무기를 빼앗을 생각으로 따라왔던 것이었어요. 젊은이의 행실을 지켜보던 이방실은 날아오는 화살을 모조리 손으로 잡았답니다. 화살통 속의 화살이 다 날아오자 이방실은 화살을 모아쥐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어요. 화살을 다 쏜 젊은이는
이방실이 죽었으리라고 믿고 다가가다가 이방실을 보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이방실은 무서운 얼굴로 화살을 쥐고 서 있다가 젊은이에게 던지는 채 하고는 바로 뒤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나라가 박히도록 던졌어요. 그러자 젊은이는 깜짝 놀라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쳤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이방실도 나이가 들고 벼슬도 높아졌지요. 한 번은 혼자서 황해도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해가 져서 하룻밤 묵기 위해 제법 규모가 큰 한 농가를 찾아갔답니다. 길을 가는 나그네이오만 하룻밤 묵어갔으면 하오. 어서 들어오시지요. 누추하지만 부디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친절하게 대답하는 주인은 더없이 인자해 보였어요. 이방실이 저녁을 먹고 집안을 둘러보니 제법 살림살이가 시골에서는 흔하지 않은 알뜰한 부잣집이었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술상을 차려왔어요. 묵어가는 것도 배가 되는데 이렇게 환대해 주니 고맙소이다. 원 별 말씀을요. 잘인 것은 없으나 많이 드시지요. 시골이지만 참으로 잘 꾸며 놓았소이다. 어떻게 넉넉한 재산을 모으셨소?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권커니 작거니 밤이 늦도록 술을 마셨어요. 술이 취하자 주인이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았지요. 젊은 시절에 저는 잘못된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열기에 넘칠 때 산적이 되어 남의 재물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오호, 그러셨소. 이방실은 나그네가 잘 대해주는 것이 고마워서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그것이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한 젊은 선비를 만났지요. 그는 참으로 좋은 말과 화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것이 탐이 나서 노려봤지만 그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힘센 사람이라 하마터면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선비의 넓은 도량으로 겨우 도망쳤습니다. 그 이후로 비로소 세상에는 저보다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행동을 바로잡았지요. 건강한 것이 가장 큰 재산이 되었어요. 기운이 남보다 세니 다른 사람이 며칠 한 일을 하루에 거뜬히 해치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자 이만큼 살게 되더군요. 강도질을 할 때는 항상 불안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 젊은 선비 덕분이지요. 제게는 은인입니다. 이방실이 짚이는 데가 있어 주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그는 다름 아닌 예전에 자신을 해치려던 바로 그 젊은이였답니다. 장사와 해적선.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는 게 늘 걱정거리였지요. 예쁜 아기가 있었으면 참 행복할 텐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우리에게는 자식 하나 주시지 않는 걸까? 부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곧 이어서 징, 장구, 북소리도 요란스럽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밤중에 웬 악기 소리지? 하고 부부는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어갔지요. 꽹가리 소리는 마을 뒷산 느티나무 아래에서 났어요. 그 나무 옆에는 장승이 서 있었지요. 부부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장승 주위로 사람들이 꽹가리, 북, 장구 등을 치며 빙빙 돌고 있었거든요. 횃불을 지켜든 사람들도 여럿 보이고요. 그때였어요. 파란 옷을 입은 아이 하나가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모습을 부부는 넋을 잃은 얼굴로 쳐다보았지요. 세상에 저렇게 귀여울 수가. 그때였어요. 갑자기 횃불 하나가 휙 하더니 부인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 파란 옷을 입고 춤을 추던 아이도 부인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 순간 주위는 다시 캄캄해졌어요. 악기 소리도 모여있던 사람들도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부인은 아이를 갖게 되었답니다.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부부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10달이 지나 부인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왔는데 아기가 돌아 누워 있었어요. 이상하네. 아직 돌아 누울 때가 아닌데. 하고 부인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튿날 부인은 밖으로 나가는 척하며 몰래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아니, 부인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왜냐고요? 아기가 방 안을 훨훨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부인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깜짝 놀랐지요. 부부는 새근새근 잠든 아기의 몸을 살펴보았어요. 이럴 수가. 아기의 겨드랑이에 아주 작은 날개가 돋아나 있었던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를 어쩌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아기는 죽임을 당할 텐데. 옛날에는 말이에요. 아기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있으면 역적이 된다고 하여 아기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죽임을 당했답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생각에 잠기던 남편이 길게 연기를 뿜어대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 아이의 날개를 없애버립시다.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야 100번, 1000번 낫지 않겠소? 그 말에 부인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아기가 잠든 사이에 아기의 겨드랑이에 나 있던 날개를 없애버렸어요. 그 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답니다. 청년은 힘이 장사였어요. 힘이 어찌나 센지 마을에서 청년을 당할 자가 없었지요. 청년은 나라의 세금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답니다. 세금으로 바칠 곡식을 배에 가득 싣고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수십 명의 해적들이 나타나 청년이 탄 배를 멈추게 했어요. 목숨이 아깝거든 배에 실은 것을 모조리 내놓아라. 청년은 해적 선장을 힐끗 바라보고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알았소. 내가 그 배로 쌀가마를 던져줄 테니 가만히 계시오. 청년은 쌀가마를 번쩍 들어올리더니 해적선 쪽으로 던졌어요.
쌀가마는 휙 날아오르더니 순식간에 해적선 갑판 위에 털썩 떨어졌답니다. 해적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무거운 쌀가마를 힘들이지 않고 휙휙 던지니 말이에요. 휙, 휙. 쌀가마가 계속 날아와 어느새 작은 해적선의 갑판 위에 수북이 쌓여갔어요. 기우뚱, 기우뚱. 해적선이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제 그만 던지세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해적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청년은 해적선 쪽으로 펄쩍 건너뛰었지요. 내 놈들이 잘못을 뉘우치니 이번만은 용서하마. 하고는 해적선 갑판 위에 쌓여있던 쌀가마를 다시 이쪽 배로 휙휙 던졌어요. 청년은 해적들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 한양으로 끌고 갔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청년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서출지 이야기.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의 남쪽에 연화봉이 있고 그 아래에 서출지라고 하는 연못이 있답니다. 연못 속에서 편지가 나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요. 신라 때의 일이랍니다. 강릉에 무월랑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얼굴이 아주 잘생기고 재주가 있는 데다가 글공부도 뛰어났지요. 서출지 부근에 연하라고 하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가 고와서 여자 중의 여자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남자 하면 무월랑이요, 여자 하면 연하를 꼽았지요. 잘생긴 무월랑과 예쁜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서로 사귀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가 태어나 출세를 하려면 과거를 봐서 급제를 해야 했지요. 무월랑은 그간 꾸준히 글공부를 하였으므로 당시 서울인 경주로 과거를 보러 떠났어요. 무월랑을 서울로 떠나보낸 연하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종종 연못가를 거닐었지요. 연못가를 거닐 때 잉어들이 물을 차고 올라왔어요. 첨벙, 마치 연하의 마음을 달래는 듯 하였지요. 하루는 연하가 물 위로 올라오는 잉어를 어떻게 하면 많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잉어에게 밥을 주기로 하였답니다. 연하는 밥을 가져다가 잉어에게 던져주었어요. 잉어는 밥을 먹으려고 물 위로 마구 올라왔지요. 세월은 흘러 여러 해가 지났어요. 연하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무월랑의 소식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과거를 보러 간 무월랑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답니다. 연하의 나이가 자꾸 들자 연하의 부모는 그녀를 다른 집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사방으로 혼처를 구하느라 야단이었어요. 연하의 마음은 점점 시커멓게 타들어갔지요. 무월랑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어서 이 같은 소식을 알려야 할 텐데. 머나먼 경주 땅까지 갈 수 없고 그렇다고 사람을 사서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연하는 애만 태웠어요. 부모는 연하의 마음을 모르고 여기저기 줄을 대어 신랑감을 찾느라 바빴답니다. 연하는 걱정이 깊어져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점점 말라갔어요.
예쁜 얼굴에 살이 빠져 주름살이 늘었지요. 연하는 이제 연못 주위를 거닐며 잉어에게 밥을 주는 게 큰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하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잉어에게 밥을 주고 있었어요. 여러 잉어 가운데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물 위로 높이 뛰어올라 연하의 손까지 닿았답니다. 연하는 잉어를 보고 말했어요. 잉어야, 넌 말을 못하는 고기지만 내 마음을 알겠니? 연화가 말을 마치자 잉어는 마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하는 다시 말을 이었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얼랑이라고 하는데 지금 경주에 있단다. 그에게 편지를 전해줄 수 있겠니? 연하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잉어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잉어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연하의 손에 제 입을 갖다 대었지요. 오라, 들어주겠다는 뜻이구나. 연하는 좋아라 하며 뛰어가 얼른 편지를 써서 연못에 던졌지요. 그러자 아까 그 잉어가 편지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잉어는 편지를 물고 동해바다로 나갔어요. 이윽고 물줄기를 따라 경주의 한 저수지로 갔지요. 때마침 무얼랑은 경주의 어느 연못에서 낚시를 하다가 잉어 한 마리를 잡았어요. 옳거니 이걸 가지고 국을 끓여 먹어야겠구나. 무얼랑이 집에 와서 잉어를 다듬으려고 하는데 잉어의 입에 물린 편지가 눈에 띄었어요. 편지는 말할 것도 없이 연하가 쓴 편지였지요. 연하가 자신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고 부모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얼랑은 당장 편지를 써서 잉어의 입에 물려 연못에 넣었답니다. 무얼랑의 편지를 문 잉어는 곧장 연하가 사는 연못에 와서 연하에게 답장을 전해주었지요. 연하는 그리운 무얼랑의 답장을 받아보고 무얼랑이 여전히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을 것을 굳게 마음먹었어요. 그 뒤로도 잉어는 왔다 갔다 하며 두 사람의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자 하늘이 내린 일이라며 감동하였어요. 무얼랑은 즉시 연화를 경주로 불러서 혼인하여 아주 잘 살았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 뒤로 연한의 마을 연못에서 편지가 나왔다고 하여 연못을 서출지라고 불렀답니다. 앞을 내다보는 양씨 부인. 양씨 부인은 조선 선조 때 문신인 김천일의 부인입니다. 김천일은 의병장으로 활약한 용감한 장군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양화도에서 크게 이겼고 진주성이 함락되자 자결하였답니다. 양씨 부인이 처음 시집을 왔을 무렵의 일이랍니다. 시집 식구들이 보니 갓 시집 온 신부가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며 부지런히 일할 생각은 않고 날이면 날마다 낮잠만 자는 것이었어요. 빨래도 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말이 안 나왔지요. 저런 게으름뱅이를 며느리로 얻다니. 모든 집안 식구들은 혀를 차며 못마땅해 하였지요. 하루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야, 네가 이 집에 온 지도 한 달이 넘었구나. 이제 집안 살림을 돌볼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러자 며느리는 맹랑한 대답을 하였답니다. 아버님,
밥 짓고 빨래 따위야 제가 아니더라도 종들이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뭘 좀 해볼 생각은 있는데 그러려면 미천이 필요한데 돈이 있어야지요. 무슨 일을 하려는지는 모르겠다만 그 미천이라는 게 얼마나 있으면 되겠느냐? 시아버지는 날마다 방구들에 붙어 낮잠만 자는 며느리가 딱해서 웬만하면 그 청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우선 벼 30석과 종 4~5명, 그리고서 소 서너 마리만 구해주세요, 아버님. 그게 그리 쉬운 일 같지는 않다만 며칠만 기다리거라. 내 마련해 보마. 며칠 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요구한 대로 모두 마련해 주었어요. 며느리는 무엇을 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우선 종들을 불러 일렀지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곡식을 소에 나누어 싣고 무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부지런히 산을 일궈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 곡식이면 너희들이 1년은 지낼 수 있을 게다.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이면 방아를 찧어 저축하고 그 수량을 내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몇 년 계속하면 그 곡식이 상당히 늘어날 테지. 예, 알겠습니다. 단단히 일러 종들을 떠나보낸 다음 양씨 부인은 이번에는 남편 김천일에게 말하였어요.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우선 돈이 많아야 합니다. 제가 듣자니 연마을 부잣집에 곡식과 돈이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부잣집 주인이 도박을 좋아한다니 당신은 그 집에 가서 내기바둑을 두자고 청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정신이 있소? 그 사람은 바둑이라면 나라 안에서 첫째로 손꼽히는 사람이요. 그를 어찌 이긴단 말이오. 어림없는 소리. 양씨 부인은 별것 아니라는 투로 말하였어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바둑을 가르쳐 드릴 테니 바둑판을 가져오기나 하십시오. 그날부터 부인은 김천일에게 바둑의 묘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이런 수가 있었어 그려? 김천일은 머리가 좋아 빨리 익혀갔어요. 얼마 안 가서 김천일은 묘수를 다 배웠지요. 어떠세요? 이젠 그 부잣집 주인과 상대가 좀 되겠습니까? 허허, 글쎄 한번 해볼 만은 한 것 같소만. 그럼 인제 가보시지요. 양씨 부인은 김천일을 옆 마을에 보내며 당부했어요. 3번을 두어 2번 이기는 승부를 하십시오. 첫 판은 그냥 지고 2, 3판은 몇 점 차이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재산을 딴 뒤에 주인이 딱 한 판만 더 두자고 할 때 실력을 다해 꼼짝 못하도록 하십시오. 김천일은 아내의 말을 되새기며 그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오늘 제가 온 것은 내기 바둑을 한 판 둘까 해서입니다. 그 부자가 보니 자기와는 감히 적수도 안 되는 김천일이었지요. 아직 역부족일세. 허허, 자넨 내 상대가 아니야. 얼마 안 되는 재산 홀라당 날리지 말고 일찌감치 돌아가게. 김천일은 껄껄 웃었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듯이 승부는 해봐야 합니다.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소원이라면 할 수 없지. 그래, 무얼 걸겠나. 제 재산을 모두 걸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우리 재산을 몽땅 걸겠네. 이렇게 해서 내기 바둑은 시작되었어요. 첫 판은 아내의 말대로 졌지요. 그 부자는 그것 보라는 듯이 너털 웃음을 웃으며 말했어요. 그만두라고 그렇게 권하지 않던가? 이럴 줄 몰랐는가?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가게 없는 일로 해둠세. 김천일은 펄쩍 뛰었지요.
장부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계속 하시지요. 그 기백 한번 마음에 드는군. 사나이란 그래야 하는 법이라고. 두 번째 판은 김천일이 가까스로 몇 수 앞섰지요. 그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분명 내가 이기는 판이었는데. 주인은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자, 마저 한 판 두세. 그러나 결과는 양씨 부인의 말대로 김천일의 승리였답니다. 내가 졌구만. 약속대로 내 재산을 몽땅 가져가게. 대신 딱 한 판만 더 줄 텐가? 좋습니다. 그러지요. 마지막 판에 김천일은 아내가 가르쳐준 묘수를 모두 썼지요. 부자는 너무나 놀랐어요. 내 오늘 처음으로 진짜 바둑을 두는 사람을 만났네 그려. 재산은 다 잃었지만 기쁘기 짝이 없구먼. 김천일은 우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을 맞은 부인은 어찌 되었느냐고 묻지도 않았지요. 여보, 다 당신 말대로 되었소. 그런데 그 많은 곡식을 대체 어디다 쓰려 하오? 양씨 부인은 웃으며 말하였어요. 쓸 데야 많지요. 우선 당신은 내일부터 친척이나 친구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며 도와주십시오. 또한 신분을 가리지 말고 정의감이 강하고 기상이 씩씩한 사람을 찾아 사귀셔야 합니다. 돈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날부터 김천일은 호남 지방 일대를 두루 다니면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용기 있고 배짱 좋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친구로 삼았지요. 이렇게 몇 년을 보내자 호남 사람치고 김천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답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집 앞에 있는 밭대기를 시아버지로부터 얻어 거기에다 박을 심었어요. 박이 익으면 따다가 바싹 말려 겉에다 검은 칠을 해서 창고 속에 넣었지요. 몇 년이 지나자 창고에는 검은 박통이 그득그득 쌓였답니다. 또 대장장이를 불러 박통만큼 큰 쇠 바가지를 만드니 무게가 100근 이상이나 되었지요. 그런데 이듬해에 임진왜란이 터졌답니다. 왜적이 동래와 부산을 단숨에 함락하고 서울로 밀고 올라오자 선조 임금은 부랴부랴 피난을 가야 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병이 일어났지요. 경상도에서는 곽재우, 충청도에서는 조헌, 전라도에서는 고경명이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섰답니다. 당신도 나라를 위해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씨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까지 제가 준비해온 일은 사실 오늘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도와주고 사귄 사람들이 많으시겠지요? 많고 말고. 당장 의병을 일으키십시오. 그들은 모두 당신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여기 남아서 군량미를 마련하겠어요. 늙으신 부모님은 어찌하고? 그런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년 전에 대여섰을 무주의 깊은 산골에 보내 농사를 짓게 해놓았거든요. 거기는 외적이 들어갈 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당신의 앞날을 보는 눈이 정말 놀랍구려. 우리 집안과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김천일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얼마 안가 의병은 5,000명에 이르렀지요. 의병들은 싸울 때 검은 칠을 한 박통을 차고 다니며 일부러 쇠로 만든 박을 길에다가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무거운 쇳덩어리를 차고 다니다니. 무시무시한 장사들임에 틀림없어. 36개 주랭랑이 살 길이지. 무거운 쇠바가지 때문에 외적들은 김천일의 의병을 매우 두려워했답니다. 그래서 접전이 있을 때도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도망부터 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